안녕하십니까. AK 라디오 청자 여러분. 아시아경제 디지털 콘텐츠 매니징 에디터 백강영입니다. 오늘도 박선민 부장, 이경호 부장 모시고 백강영의 이슈백 시작하겠습니다. 박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 부장님, 오늘 주제. 네, 저는 좀 시끄러운 논란이 되고 있는 스포츠 단체를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올림픽 성적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 박태준 선수가 8년 만에 이제 태권도 종목 금메달을 따서 지금 금메달이 12개, 은메달이 8개, 동메달이 7개. 지금 매우 성적이 좋은 상황인데요. 원래 목표로 했던 게 금메달 5개였잖아요. 이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인데 지금 국내 스포츠 팬들의 올림픽에 대한 시선이 이 선수와 협회와의 불협화음으로 좀 쏠리는 분위기여서 안타까운 좀 상황인데요. 가장 이제 중심의 트리거가 됐던 게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가 이제 금메달 28년 만에 따고 나서 이제 폭탄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좀 세졌습니다. 그 안세영 선수 하면 부상 투혼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무릎에 그 붕대 같은 거를 칭칭 감고 경기를 해서 좀 안타까움을 샀는데 안세영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따고 취재진들한테 작심 발언을 했어요. 무릎 부상과 관련해서 대표팀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한 부분인데요. 한마디로 대한 배드민턴 협회를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멘트를 그대로 인용해서 얘기를 해보면 내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근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에게 실망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중요해요.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는 계속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협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건데요. 실제로 이런 멘트도 했었어요. 악착같이 달렸던 이유 중 하나가 제 목소리에 힘이 좀 실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심 발언이라는 데 이제 초점이 맞춰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은퇴론까지 나오니까 이제 스포츠 팬들 사이에서 좀 말이 많았죠. 근데 이제 은퇴는 일단 아니라고 해요. 왜곡된 해석이라고는 안세영 선수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귀국할 때 좀 더 자세한 얘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취재진들이 많이 나갔는데 실제로 이제 너무 논란이 커지니까 안 선수는 이제 즉답을 피했고 이제 협회 쪽은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제 안세영 선수의 주장과는 좀 다른 부분들을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 협회라는 게 사실 도와주는 역할이잖아요. 선수가 잘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인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사실 오늘 내일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좀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 거고요. 여기서 하나 그 논란은 사실 지금 아직 공방 중이어서 이 논란이 구체적으로 누가 맞고 틀리고를 시시비비를 여기서 가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좀 있는데 그 안세영 선수 발언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대표팀을 나가서도 올림픽을 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이 담긴 그 뉘앙스를 풍긴 멘트가 있었는데 이걸 좀 알아봤더니 배드민턴 협회 규정에 따르면 국가대표를 했던 선수가 은퇴 등으로 이렇게 인해서 협회를 나가면 이제 그 배드민턴 세계 경기를 뛸 수 있냐 없냐를 두고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참가는 가능해요. 근데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있는 게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어야 되고 5년 이상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남자는 만 28세 이상, 여자는 만 27세 이상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안세영 선수는 지금 어리잖아요. 20대 초반이어서 요건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전례를 보면 또 그게 된 적이 있더라고요. 대표팀의 요청이 있으면 공로 및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연령 기준을 좀 충족하지 못해도 대표팀을 나와서 이제 협회의 허락 속에 국제 대회를 할 수 있다는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이용대 선수 있잖아요. 과거 이용대 선수도 그런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근데 그게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네. 협회와 협의 이런 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게 자연 법칙도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헌법에도 없고 그렇죠. 법에 없는 내용인데 그거는 법적으로 혹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구속력이 없는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국가대표라는 게
그냥 일반 대회를 나가는 게 개인 자격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대한체육회라든지 문체부라든지 그 각 협회에 규정이 있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세영 선수 발언 때문에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은 뭐 네티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 그러면 귀화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아예 귀화를 해서 자기의 뭐 적합한 곳에 가서 네. 뭐 그러다 보면 뭐 동남아나 중국이나 뭐 외국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뭐 그런데 국내에서 뛰지 못하는 선수들이 사실은 해외에서 나가서 하는 것 전례가 좀 있잖아요. 그런 네. 것도 있는데요. 대부분들 보면 요번에 그 스케이팅인가요? 동계올림픽 때 한번 보시면은 국내에서 그 순위가 들지 않거나 아니면 국내의 어떤 파벌 싸움 이권 다툼 때문에 밀려난 선수들이 사실은 뭐 안현수 선수인가요? 러시아에 귀화해서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에 이번에 은메달 딴 우리 허미미 선수도 사실은 일본인이지만 국내에서 이제 국가대표 자격을 받아서 하는 거라서 이것이 그냥 뭐 개인으로 아무리 성과를 내서 해도 국가대표 자격을 줄 수 있느냐 뭐 그거는 뭐 맞는 얘기인데 지금까지의 규정이나 어떤 관행적으로는 그 협회라든지 어떤 그런 소속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안 선수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이제 배드민턴 협회의 지난 논란들도 같이 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많이들 논란이 돼서 알고 계실 거예요. 2018년도에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석할 때 선수는 이코노미를 타고 감독은 뭐 임원진은 비즈니스석에 탑승했다. 뭐 이런 논란들도 지금 같이 좀 수면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체부도 그렇고 대통령까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고 아무래도 올림픽이 또 관심사다 보니까 올림픽이 끝나면 뭐 대한체육회도 그렇고 문체부도 그렇고 국회 정치인들도 그렇고 좀 많은 조사 작업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좀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협회 내부에서 네. 우선적으로 그 안세영 선수가 했던 얘기와 협회에서 그간 했던 걸 가지고 아마 조금 서로 이렇게 좀 얘기를 아마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국가대표가 해외 나가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뭐 못 땄으면 모르는데 금메달을 따고 나서 협회 대표팀에 대한 운영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안세영 이외의 선수들은 사실은 원래 우리가 과거에 뭐 미투라는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의 주장이 그렇게 나오지는 또 않았거든요. 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런 멘트도 또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해석도 갈리고 그렇다고 해서 나오자마자 대통령이나 문체부가 협회를 뭐 감사라든가 뭘 하겠다라는 것도 조금 좀 너무 앞선 거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이게 기존의 틀하고 새로운 질서하고 부딪히는 문제인데 아까 그 비즈니스 이코노미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 배드민턴 선수들이 비즈니스를 타게 되면 그러면 다른 대표 선수들이 배드민턴은 타고 우리는 못 타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문제인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그 배드민턴 협회에 비즈니스 탄 분들은 배드민턴에 공로가 있고 나는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나는 비즈니스 젊은 선수들은 이코노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기존 질서였는데 그걸 누군가 깨트리라고 할 때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있는 뭐 다른 종목에서 그럼 우리도 그쵸.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죠. 이 배드민턴 협회 안세영 선수 발언 이후 양궁협회가 또 같이 또 얘기가 되고 있어요. 양궁팀의 김우진 선수가 이제 지난 2일에 혼성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정한 협회가 있어서 항상 모두가 공정한 위치에서 함께 경기를 치를 수 있었다. 한마디로 협회한테 이제 공을 돌린 건데요. 이게 같이 비교가 되면서 배드민턴 협회는 이렇고 그런데 양궁협회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 대조적이다. 이런 구도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대한양궁협회는 보면 기업이 뒤에 뒷받침이 되고 있어요. 범현대가 인물들이 회장을 지내면서 좀 지속적인 지원을 해왔고 지금 대한양궁협회 수장 정희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맡고 있는데 대표 선발전 자체가 굉장히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뭐 학력, 수상 내역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아예 다 모두 원점에서 시작을 해서
순수하게 이제 경기력, 이제 실력으로만 따지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기업이 뒷받침되다 보니까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또 선수들의 만족도가 좀 큰 모양입니다. 반대로 이제 그 대한양궁협회가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축구협회도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정몽규 회장이 같은 현대가 출신인데 정몽규 회장이 대한축구협회에서 이제 맡고 있는데 올림픽 기간 중에 우리 축구팀은 떨어졌잖아요. 파리를 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정몽규 회장이 올림픽 기간에 이제 파리에 가서 피파 회장도 만나고 자신의 그 자서전도 전달하고 그 한국 축구의 성과를 좀 강조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사실 국내 팬들은 한국 축구가 지금 올림픽에 못 가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축구 선수들 내부적으로도 이 축구협회의 그간 논란들이 많이 회자되면서 협회장에 대한 좀 의문점이 커진 상황이라서 지금 더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몽규 회장은 보면은 그거를 조금 역으로 지금 이용하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 피파 회장하고 만났을 때 그 뭐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정몽규 회장이 그랬다고 하는 거죠. 나는 지금 한국에서 국민 욕받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걸 피파 회장이 이제 뭐 전달한 걸로 이렇게 들었는데 자서전도 선물을 하고 그 논란에 대해서는 아마 정 회장도 스스로도 많이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사실은 또 축구가 우리가 올림픽에 진출하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네.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축구 외교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다음을 위해서라도. 네네. 그래서 저는 뭐 가는 거 뭐 자서전 주는 거 뭐 그런 것까지는 저는 뭐 그냥 좀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해할 만한 수준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번에 지금 양궁협회라든지 배드민턴협회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스포츠 단체들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축구협회 논란은 홍명보 감독 선임이거든요. 그렇죠. 선임 관점에서 공정성. 그 선임의 있죠. 공정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과거에 뭐 유도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추성훈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은 그 국내 그 특정 대학이라든지 특정 출신들의 파벌 문제거든요. 네. 사실 홍명보 감독 선임도 그 특정 대학의 파벌 때문에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불만이. 그러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는 것. 그러다 보면은 왜 뭐 박주호나 이런 선수들이 그 전력 강화 그 위원회에 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공정하게 뽑았으면 상관이 없죠. 네네. 그것이 특정 대학 출신이든 아니든 간에. 근데 이제 그거 사실 논란이 되니까 또 뭐 불가피하게 파리 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약간 어그로도 끌고 더 이제 비판을 받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 대한양궁협회 수장이 이제 현대차 그룹 회장이고 이제 오촌 당숙인 정몽규 회장이 태안축구협회장을 네. 맡고 있으니까 최근에 SNS에서는 막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정 회장이 아예 축구협회도 맡아달라. 뭐 그렇죠. 정의선 회장이 협회장인 양궁이 부럽다. 이런 메시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우리 박성희 부장께서 만약에 정의선 회장이 축구협회 회장을 맡으면 논란이 없을 거라고 보시나요? 물론 혹시? 나오겠죠. 예. 네, 논란은 나옵니다. 계속 축구라는 거는 워낙 네. 전 국민적인 관심사여서요. 제가 보기에는 양궁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인기 종목입니다. 올림픽이나 이럴 때만 반짝이지 사실 세계 선수권이라든지 현대차에서 후원하는 양궁 대회가 있거든요. 네. 그거 사실 지상파 뭐 스포츠 채널에서 가끔 나오거든요. 거기서 금메달, 은메달 1, 2등 했다라는 게 화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비인기 종목에서 현대차라는 정말 세계 2위 아닙니까? 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전임 그 정몽구 회장이 또 맡았고 수십 년 동안을 그러니까 수익과 기대 없이 수익과 상관없이 물심양명 지원을 해준 거죠. 거. 예, 그 부분 단 원하는 건 뭐냐? 무조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최선을 다해라. 결과에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된 건데 배드민턴도 협회장이 그 뭐 어디 건설 쪽에 계신 분이 맡고 있거든요. 어느 협단체도 왜 그러냐면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회장을 맡으면 회비만 내는 게 아니고 특별 회비라든지 직간접적인 비용이 막대하게 들거든요. 네. 사실 아무도 맡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비인기 종목은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회장 모시기가 힘든 와중이고 또 간혹 또 저런 것도 많습니다. 그 어떤 타이틀이라든지 그거를 위해서 또 내부 알력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네. 좀 복합적으로 꼬이는 와중에 이제 안세영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호수에다가 이제 큰 돌을 하나 크게 던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배구협회도 요즘에 회자되고 네. 있어요. 여러 스포츠 협회 단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제 스포츠 단체들이 문제가 많다라는 구도가 요즘 형성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2014년도에 한국 여자 배구 팀이 20년 만에 금메달을 따고 나서 회식을 했는데 회식 장소가 뭐 김치찌개였다. 그래서 뭐 김연경 선수가 사비를 들여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별도로 뒤풀이를 했다. 이런 게 또 과거의 일이지만 다시 이렇게 회자되면서 스포츠 단체들의 문제가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게 협회 운영이 회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부 보조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비만으로 충족하면 좋죠. 그리고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후원도 들어와야 되는데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배구든 프로야구든 어디도 스포츠단을 운영하는 곳이 흑자를 내는 곳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포츠단을 만드는 것도 적자고 그러면은 협회에 들어가서 회비 내고 그것도 좋지만 그런 협회들이 비인기 종목은 더더욱 운영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기업 또는 정부의 입김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뭐 당장에 어떻게 뭐 풀러갈 수는 좀 당분간 구조적인 문제 시끄럽겠죠. 같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운동 스포츠 쪽 협회들은 누군가의 그 희생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고 누군가가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굴러가는 구조로 돼 있는데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골프협회가 그거 없이 돈을 많이 벌죠. 100억대 그 영업이익 비슷한 그 이익을 내고 있고 그거 말고는 나머지들은 다 힘든 상황이고 이게 결국은 돈 문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누군가 돈을 많이 내서 그러니까 그 현대차 그룹이 돈을 많이 내니 양궁협회는 해피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축구협회도 그 전에 같은 현대차 계열 쪽에서 회장을 했을 때는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그건 이제 월드컵이나 이런 데서 네. 실적을 내면 사실은 결국은 성적이 모든 걸 다 없애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자체가. 그리고 뭐 골프 말씀하셨지만 사실 골프도 남녀 간의 격차가 엄청납니다. 그 예상외로 여자 골프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여자 엄청 많이 골프협회가. 벌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내 대회도 남자 대회가 예컨대 한 20개, 1년에 20개다. 그러면은 여자 대회는 30개가 넘고 번호표 붙고 줄을 서기가 네. 있거든요. 그게 왜냐? 골퍼라든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여자 골프에 관심이 많거든요. 남자 골프는 사실은 스폰 구하기도 어렵고 그 총 상금 규모도 또 올해가 아마 역대로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경기 한 게임 경기당 상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남자 골프 역시 현대, 제네시스가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LG라든지 이런 특정 대기업들이 대기업이나 금융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은 또 힘든 거거든요. 그게. 또 재미있는 게 프로 골퍼들은 회비를 내는데 그 회비가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프로 골퍼들이 꽤 많아서 그것만으로도 협회가 돌아가는 분위기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자 골프들 프로 골프 중에서는 지금 선수협의회를 만들어서 제가 그 케이블 방송을 보니까 그 회비를 조금 우승 상금에서 조금 각 상금마다 조금씩 더 내서 그러니까 연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런 거 이제 노후라든지 은퇴에 의해서 그런 제도도 좀 마련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네, 주제가 오늘 뭐죠? 제가 준비한 거는 지난 6일이었죠. 인천공항 통해서 들어왔던 우리 필리핀 뭐 가사 도우미는 아니고요. 이제 정식 명칭은 우리나라에서 했던 가사 관리사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한 100명 정도가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이들이 한 4주간의 교육을 받고 3일부터 한 6개월간 시범 사업입니다. 신청을 했던 서울 각 가정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요. 아마 관심들이 9월 3일부터. 네네 네. 9월 3일이요. 관심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 좀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여기는 대통령제고 6년 단임제입니다. 5년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처럼 6년 단임제고요. 면적이 한반도 1.3배지만 섬이 한 7,000개가 좀 넘어서 그리고 65%가 산악지대고요. 뭐 가톨릭이 80%입니다. 종교로는. 그리고 따갈로라는 이제 필리핀어하고 영어를 공용어를 쓰고요. 아시겠지만 총기가 허용이 돼서 뭐 치안 불안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 과거에 상징적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강자였다가 지금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렵고 치안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 중에 하나가 뭐 아시겠지만 마르코스라는 이멜다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네. 과거에 부정축제라든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경제가 발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베트남하고도 비슷하지만 1인당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한 우리 돈으로 한 44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이제 주요 수입이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물론 제조업도 있지만 아무래도 인구가 1억 1천만 명이 넘는 곳이다 보니까 다들 어디로 가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해외 가서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중동 건설 붐 네. 또는 뭐 어쩔 수 없을 때 파독, 광부, 간호사 이렇게 뭐 가듯이 해외로 이주하듯이 필리핀이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장점도 있잖아요. 영어를 기반으로 하니까 어느 나라에 그렇죠. 가서든 다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장점이 있죠. 뭐 우리 지금 이게 이제 뭐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세계의 가정부라는 표현을 합니다. 필리핀 분들이 필리핀 국가가 세계의 전 세계의 가정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좀 통계를 찾아봤더니 한 2022년 기준으로 해외 나간 필리핀 근로자가 한 196만 명이니까 한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한 113만 명이 여성입니다. 남자는 82만 명. 그러니까 여성이 더 많은 겁니다. 그 여성 중에서 상당 부분이 기초 직업이라고 하죠. 청소, 요리, 주방 보조 이런 그러니까 고급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숙련이 높다기보다는 이런 기초 직업에 계셨던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나가서 뭘 하냐?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열심히 벌어서 본국에 돈을 보내지 않습니까? 200만 명 정도가 1년에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 규모가요. 4조 8천억이라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네. 1인당 한 260만 원이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모두가 다 일을 하는 거고 아까 우리 박 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왜 필리핀 여성들이 선호가 되는 것이냐? 그 어떤 인력 송출 업체 유명한 데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필리핀은 두 번째 공식 언어가 영어여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영어를 잘한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친절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그리고 가톨릭 아시겠지만 낙태가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가지면 다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녀를 둔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족애가 있다. 그러다 보니 이 영어를 잘하고 가족애가 있고 이런 분들의 필리핀 여성들이 이제 우리로 하면은 보모, 우리는 요새 이제 이모님이라고 많이 표현을 그렇죠, 하잖아요. 이모님.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한 100명 정도가 들어오셔서 이분들이 실제 뭐 아무나 온 것도 아닙니다. 필리핀 직업훈련원에서요 780시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격을 취득했고 나이대도 24세에서 38세. 다 영어도 유창하고 한국말도 어느 정도 다 되셨고. 얼마나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일까요? 금액은 지금 한 그 우리로 하면은 이제 시간대로 조금 다른데요. 시간당 한 14,000원 정도를 받습니다. 하루 4시간 기준으로 하면은 월 120만 원. 8시간이면은 238만 원입니다. 그 필리핀 평균 임금이 한 달에 44만 원 정도라고 하면 5배 정도라서 필리핀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환경만 잘 받쳐준다면 일을 하기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실제 그 홍콩하고 싱가포르라든지 외국에서는 이런 제도가 운영된 지가 꽤 수십 년이 됐습니다. 뭐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뭐 필리핀 가사노동자 보모들이 없으면은 네. 뭐 거의 그 경제나 가정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한 몇 년 동안 그 스타트업 그 사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새로운 아이템을 가진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해서 그 일을 하자 뭐 이런 거를 해서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필리핀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영어 공부를 시키자라는 아이템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리핀은 타갈로그라는 공용어가 있고 영어가 공용어다. 그리고 필리핀에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가서 1대1로 붙여주고 우리 애들 방학 동안에 영어 공부를 시킨다. 근데 그 장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그 영미권 흔히 말하는 뭐 미국, 캐나다 이런 데로 가는 한 2달 연수 같은 걸 보내려면 몇 천만 원이 드는데 10분의 1 가격에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 때문에 가서 보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업의 딱 그 반대쪽이 이번에 그 필리핀 가사 관리사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일을 해주는데, 말하자면, 이거는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그 사업에 재밌는 게 뭐였었냐면, 제가 아까 말한 사업은 가서 영어도 가르치는데 그 교사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운전기사, 그 다음에 그 물건 살 때 안내도 해주고 짐도 들어주는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반대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가능할 거거든요. 이 사업은 저는 되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요 단기적으로 보는 거 말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문제 때문에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고 그 인력들이 한국에 안착해서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되게 어두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은 이게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시장이 주도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뭔가 이런 사업이 잘 되고 잘 할 수 있게 신경을 쓰고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 필리핀 관리사들이 238만 원 정도를 월에 받는다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네. 8시간 기준으로 네. 이제 시간당으로 시급으로는 14,000원이고요. 이게 본급 기준으로는 이제 월급이 44만 원 정도 하면 5배 정도 되는 비싼 그렇죠. 비용인데, 여기서 이제 좀 논란들이 또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어떤 논란이 있을까요? 그 논란이 네. 우선은 지금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마냐가 사실은 조금 애매한데요.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를 위한 거는 가능합니다. 세탁이든 뭐든 뭐 간단한 간식 만들어주는 네. 것들인데요. 집안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와 아이를 위한 공동 요리, 공동의 청소라든지 뭐 이런 거는 아직은 안 되는 거여서. 근데 그게 아이를 위한 청소와 부모를 위한 청소를 아이만을 위한 그게 거죠. 굉장히 왜냐하면 모자르듯이 이제 자를 수가 없는 이제 거죠. 가사 네. 도우미보다는 가사라는 지금은 약간 그 일 육아 자체가. 육아 돌봄이라고 조금 근데 이해하시면 내용들을 되고요. 좀 보니까 조건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음식이나 이런 거는 아이용을 만드는 게 그렇죠. 또 목적이지만 설거지는 또 이제 그건 같이 아닙니다. 부모 예. 거도 같이 해도 된다. 이런 그래요? 식으로 약간 모호한 규정들이 있어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애매한 게 아이용 음식인데 부모가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범 사업이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시범 사업의 시범 매뉴얼을 포괄적으로 두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매뉴얼을 만들기가 좀 힘드니까 일단 제한적으로 두고 나서 의견들을 받아서, 왜냐하면 필리핀 가사 관리사나 이런 분들도 의견들이 있을 거고 고용주도 의견이 있을 거고 지켜본 정부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과연 이제 뭐 본사업까지로 갈지는 사실은 미지수입니다만은 네. 사실은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사실은 더 싸게 하는데요. 거기는 주로 아시겠지만 주로 대부분이 네. 입주입니다. 입주. 네, 네.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같이 살다 보면 24시간을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근무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뭐 항상 홍콩이나 이쪽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학대 논란이거든요. 그리고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은 뭐 자는 방까지 CCTV를 설치를 해서 감시를 하고 16시간 이래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라고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닌데 그 이외 일도 다 시키는 거죠. 뭐 어디 가서 장 보고 뭐 해라 심부름도 시키고 뭐 별의별 일들, 그러니까 하인이나 노예처럼 일을 부리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 필리핀이나 이런 해외 이주노동자 단체 현지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사실 지금 뭐 인터넷에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출퇴근을 하게 되면은 이분들이 숙식을 어디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서울에다라고 하면은 뭐 집단 생활을 뭐 할 수도 있지만 몇십만 원이 드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출퇴근의 비용의 부담이 또 있을 거고. 그럼 만약에 입주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 9평, 25평이라고 해야 되나요? 24평에서 별도의 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방을 그래서 뭐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거 많습니다. 뭐 어디 압구정이라든지 옛날에 그런 큰 대형 아파트에 과거에 식모방이라고 있는 데 있습니다. 워커힐 아파트가 그런 거거든요. 아니면 최소한 뭐 방 3개인데 방이 뭐 한 4개라든지 아니면 뭐 가족들은 방 2개를 쓰고. 그래서 사실은 홍콩 같은 경우가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됐던 것이
한 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 우리로 하면 고시원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 사실은 그 보모들, 가사 관리사들을 거기에 이제 해놓고 CCTV 감시하고 학대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명칭이 저는 약간 조금 의문인 게 이들의 주요 업무가 아이 돌봄에 맞춰져 있다면 여기에 맞는 명칭을 아이 돌봄은 이제 우리는 어떠지 지금 않을까? 이제 제가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 네. 시범 사업에 이런 거고요. 국제적으로 공식 명칭은 하우스홀드 서비스 워커입니다. 그래서 가사 관리사 그렇죠. 가사 관리사. 이제 우리는 그렇게 붙이는 거고 이제 뭐 직역을 하면은 가사 서비스 노동자, 가사 서비스 근로자죠. 그게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아이 돌봄도 포함이 되는 거여서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용어고 사실은 조금 순화해서 하는 게 사실은 필리핀 이모님, 이모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고모는 조금 무서운 존재고 이모는 조금 살가운 존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논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모님을 쓰시고 있는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가격이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필리핀 이모님들 그 가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점점 최저 시급에 따라서 점점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이 받는 돈이 많지 않은 걸로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고용주와 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걸 조금 더 했을 때는 뭐 우리가 그러니까 보상을 이게 따로 재밌는 게 해줄 수 있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리핀에서는 월 10만 원을 받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더 적게 줘도 좋다. 더 많이 올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기본 입장인 것 같고 우리는 최저임금을 균일하게 다 적용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되게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238만 원 이게 이제 맞벌이 입장에서 평균 맞벌이 가정 중에 238만 원을 싸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근데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주 몇 시간을 숫자를 줄이는 거죠. 지금 편의점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다음에 저는 그 생각도 드는 게 사실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일반적으로는 처음이지만 재벌들은 많이 과거에 했었던 것 같고 그런 기사도 사실 나온 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가사 도우미하고 뭐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되게 이렇게 안 좋은 대우를 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게 나온 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결국은 가격의 문제인데 노동력을 싸게 공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2 외국어 영어니 영어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어서 더 퍼질 것 같은. 근데 이제 인권단체나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게 우리가 과거에 사실은 중동이라든지 어디 파견 갔을 때 한국인들이 무시당하고 그런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니네 가난한 나라에서 왔잖아. 여기서 한 달이라면 니네 몇 달치 거를 벌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받아가냐라는 거는 사실은 조금 그러니까 필리핀 가사 관리사, 필리핀 임원님을 쓰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이 크다라는 거는 정부가 이미 알 거고요. 하지만 사실은 영어 학원 보내는 대신에 풀타임으로 같이 영어도 배우고 한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또 비용은 또 다르다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측면에서는. 이게 핑계죠. 그러니까 그 영어 성적과 그건 전혀 다른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뭐가 있었냐면 그 도우미 말고 그때는 식모라고 부르는 게 있었는데 네, 그렇죠. 그분들은 아예 월급이 없었어요. 그리고 먹여주기만 해도 막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근데 이제 본 사업으로 가기에는 아마 어느 정도까지 확대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사실은 그 정부에서 어차피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필요한 정말 적시적소에 필요한 이거의 목적이 우리가 저출산 육아 부담 덜어주는 것도 있지만 가사노동 때문에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력 단절 여성의 사회 진출을 용이하게 그렇죠. 해서 그 부가적인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벌이 하는 집안에서 맞벌이로 바뀌면서 사실은 늘어나는 소득에 일정 부분에 이제 지출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홍콩 한 여성이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습니다.
나는 정말 슈퍼 보모를 구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어를 가르치고 자기 자녀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얘가 그렇게 자기는 이제 그 홍콩 여성은 엄마는 못하던 건데 이 보모가 와서 가르치고 하더니 얘가 읽기도 하고 갑자기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공유를 한 거예요. 그거를 페이스북에. 그래서 자기는 정말 이분이 슈퍼낸이다. 슈퍼 보모라고 했던 거고 거기 이제 뭐 다른 여성들은 야 정말 로또 맞은 거다. 너는 정말 이거는 정말 운이 좋은 거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뭐 앞으로 다양한 이제 그래서 이제 시범 사업을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죠. 외국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노동 가사 임원님 하나 쓰는 게 정말 뭐 그 중소기업 사장이 외국인 근로자 쓰는 것처럼 그 정도까지 비용이 되는 거니까 정부 보조가 아마 정부에서도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 크게 당장에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선택적으로 필요한 곳 우선으로 하고 이게 또 자칫하다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비용 부담 없고 우리는 다 쓸 수 있어. 2명, 3명 쓸 수 있어. 집도 넓어. 입주도 할 수 있고 돈 상관없어. 애만 잘 키워줘. 영어도 가르치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그런 아무런 조건 없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이제 그 형평성도 있고 또 특혜 시비도 있고 또 위화감 조성이 있는 겁니다. 쟤네 집은 필리핀 이모가 있어. 우리 집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것도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다. 결국은 인구 문제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생각해 보면 이게 필리핀 혹은 외국에서 사람을 들여오는 이유는 인구가 모자라니 여성들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 그 여성들이 하고 있는 일을 누군가 메꿔줘야 되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큰 인구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발전이라기 단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흐름이 영향을 줘서 이제 그 틈을 메꾸기 위해서 외국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기 시작했고 그러면 지금 추세가 더 되면 더 많이 데려와야 되고 그래서 요즘 길 가다 보면은 외국인들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다양한 색채를 가진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나라가 되는 그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물꼬도 아니고 본격적인 것도 아니고 이제 시범 사업으로 100명 정도가 와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개선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고 뭐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잘 좀 모아서 실질적으로 단계별로 아마 좀 중장기 전략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100명 단위인데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 보면 워킹맘들 입장에서는 다들 이렇게 어떻게 되나 보자.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필리핀에서 오신 이모들이라고 불리는 가사관리사 문제와 그다음에 올림픽에 이번에 불거진 그 협회와 선수들 간의 갈등, 배드민턴 금메달을 딴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 그런 그 협회와 선수들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다시 이 프로그램을 들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